그런 극우 인사들이 한 왜곡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의 그 손자인 전우환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광주에 와서 사죄도 하고 또 5.18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사과가 좀 더 아버지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안타까우신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사죄 없이 세상을 떠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 당사자들의 그 심리적 고통은 훨씬 큽니다. 이를테면 한으로 남게 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죄의 그 표현, 행보를 보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그 과정, 이런 부분의 이제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이제 시민들, 국민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재현 씨의 그 본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그 사죄 그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죠. 그 부분은 처음에는 참 굉장히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은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면서 당신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아버지 해고록부터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특히 5.18 관련해서 다른 건 놔두고라도 5.18 관련해서는 그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었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노태우가 살아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본인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왜 그런 부분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사람들 실망이 좀 있었죠, 광주 시민들은. 그 다음에 전우원 씨, 전두환의 손자죠. 전우원 씨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족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그런 그 환대를 했죠. 그거 뭐냐면 전우원 씨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증언과 고백,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그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지속적으로 했던 예컨대 할아버지로부터 어렸을 적에 들은 이야기, 5.18 이야기만 하면 외면한다 할지, 할아버지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걸 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그거 맞지 않다는 그 본인의 주장부터, 입장부터 밝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광주로 내려와서 유족들을 만나서 마음을 다해서 사죄하는 모습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는 이후에 사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죄의 행동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등, 저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은 전우원 씨의 그 사죄, 이 부분은 전두환, 노태우 등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당대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저는 교훈을 줬다고 봐요. 내가 저지른 죄,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자기가 저지른 죄는 후손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 전우원 씨는 청년인데 그 얼마나 그 고백을 하는 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그런 점을 보면 지금 진상규명 마지막 과정이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가해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자신이 마무리하고 세상을 뜨는 게 그 마땅하다, 그런 교훈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지금 5.18 재단에서 이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5.18 기념재단에서 이제 주장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추징 3법 통과, 국회 통과잖아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그다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전두환 추징 3법. 지난번에 이제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함께 그걸 촉구하는 하루빨리 그 개정을 해서 전두환 추징 3법으로 이끌어지는 부분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단순히 전두환을 응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난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완수해 가는가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통과가 되어서 특히 전두환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나머지 질문 2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하나. 헬기 사격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245개의 탄입니다. 탄을 감식한 국과수에서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자국은 공중에서 쏘지 않고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전일 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에 의한 공중 사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 수고들 하겠다. 조심, 차서.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금남로에 모집한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4명 이상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총탄을 피해 흩어진 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을 해산시킨 뒤 계엄군은 무장헬기까지 출동시켜 광주 청년의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질서를 지켜주세요. 불을 똑바로 써야 빠른 혼혈이 가능합니다. 5월 21일 광주청 인근의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담은 일치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곧 계엄군에 대대적인 공세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광주에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 광주를 준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군은 도청에서 마지막 항전을 대비했습니다. 계엄군은 전일 빌딩 옥상에 LMG가 있다는 잘못된 첩보로 급히 무장 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무장 헬기가 도청과 전일 빌딩 쪽에 출동했다는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군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탄약 점검 좀 하겠습니다. 1.3도 7.6mm 300발수. 자, 여기 보고 올게 사인 좀 부탁합니다.
항공 사격까지 한 걸 보니 광주 상황이 아주 심각한가 봅니다. 어이, 왜 쓸데없는 걸 알려고 그래? 주대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정일빌딩은 말합니다. 계엄군의 총격은 무장한 시위대를 향한 자위권 발동이 아닌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어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5.18 민주화 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게 전국의 TV로 생중계를 했고 거기에 5월 21일 전 세계 언론은 강주 학살이라고 보도를 했던 그날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정상기 중립적 편으로 도청과 금남로 집단 발포라고 그러죠. 그러나 단순한 발포가 아니라 백주 대낮에 아무런 경고 방송 하나도 없이 공포탄이나 위협탄 하나 없이 이 앞에 온 집안 10만 시민들이 몸을 피할 틈을 안 주고 동시에 사방에서 사람을 머리를 향해서 총을 쐈거든요. 이 끔찍함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강주 대학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한 몰래 온 군인들도 아니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은 정규군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이 사방에서 발포를 하는데 이 앞에 도청학 광장에서는 11공수부대가 일렬로 쭉 서서 한 줄씩 무릎사 자세로 계속 쏘면 그 다음 줄이 쏘고 그 다음 줄이 쏘고 30분간 광장에서 이게 정면으로 쏘고 또 금남로 양쪽에 모든 건물마다 계엄군들이 미리 들어가 있다가 보통 그 당시에는 2층, 3층 건물이 대부분이었는데 건물 옥상에 배치되고 이 전위 빌딩은 당시 가장 높은 10층이었습니다. 3층과 4층의 경호원들이 미리 들어와서 매복에 있다가 이 학살의 신호가 애국가였습니다.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애국가가 나오고 총소리가 날 텐데 바로 그대로입니다. 전남도청 옥상에 있는 대형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나옵니다. 우리 그때 당시 기억하신 분들 알겠지만 매일 6시만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 우리는 한번 멈춰서서 국기대랑 경례를 하거나 하여튼 애국가가 하강될 때까지 기다렸죠. 그 애국가가 낮 1시에 갑자기 나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시민에게 총을 쐈어요. 그리고 1시 30분부터는 헬리콥터 2대가 날아와서 이 도심에서 총을 쏘는데 이 금남로에는 이미 사람들이 없죠. 총에 맞아서 쓰러졌거나 아니면은 이 총알을 피해서 건물 뒤로 전부 피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강주천이거든요. 그 강주천 일대에서 총을 쏩니다. 조비오 신부님은 강주천변에 있는 호남동 천주교회 그 마당에서 이걸 목격을 하셨어요. 물론 수많은 강주 시민이 한낮인데 다 봤죠. 총소리 얼마나 큽니까. 또 한때는 양림동이라고 강주 기독병원 일대에서 총을 쏩니다. 2대가 총을 쐈어요. 근데 이 전두환이 아까 신부님이 그 증언했던 그 대목을 무려 30년이 지나서 2017년에 엄청난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5.18 열흘간 단 한 발도 헬기에서 총을 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셨던 조비오 신부님을 사제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사탄이나 뭐 마찬가지다. 세상에 사제한테 사탄이라고까지 모욕을 합니다. 당연히 그 유가족들이 신부님은 2016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이 책이 나와서 이렇게 모욕을 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고소를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 살아있는 전두환을 5.18이 끝난 지 무려 38년 만에 강주로 불러들인 것이죠. 강주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명백하게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고 양림동에서 살고 있던 그 선교사인 피터슨 목사는 자기 집 마당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도 안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 사진은 미국인 선교사가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고 그러고 강주 시민들의 이런 그 증언은 빨갛게 물든 빨개미들이 거짓말한다 이러면서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청학 집단 발포를 우리는 그냥 발포라고 그러고 전 세계는 강주 학살이라고 규탄하면서 그날 이후로 전 세계 대도시 뉴욕,
워싱턴, 뭐 런던, 파리, 각각 일본에서는 오사카, 나고야, 뭐 도쿄 대도시마다 전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강주 학살을 중단해라. 강주 시민을 구하라.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새까맣게 몰랐죠. 우리 탓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때 신부부 전두환 일당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5월 20일 집단 발표 이후는 강주로 통하는 모든 통신, 전화를 다 끊었습니다. 강주로 완전히 통신을 차단하고 영화나 그 자료 화면에서 강주 시민들이 총을 들고 막 그 지키는 도청을 지키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 강주 시민이 왜 총을 들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보용 군대가 맨손에 시민들을 향해서 사방에서 총을 쏘고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총을 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이러다가 정말 시민들 다 죽이겠다.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 우리도 가서 총을 가지고 오자. 우리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 다 예비군이죠. 평소에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예비군 무기고로 갑니다. 그 대부분 경찰서, 파출소에 있거든요. 전라남도 경찰들이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무기 열쇠, 자물쇠를 끌어준 곳도 있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전라남도 당시 안병환 도경국장은 시민들이 이제 예비군 무기로 몰려간다는 이제 그 보고가 들어가니까 전체 경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시민들이 몰려오더라도 맞서지 마라. 그 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총을 쏴야 되잖아요. 군인들처럼. 그래서 경찰이 다 들킨 속에서 시민들이 예비군 무기고 있는 총을 가지고 와서 무장을 하고 그 총이 바로 당시 예비군 무기였던 할빈총입니다. 그리고 금남로로 오는데 강주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하순 나주의 시민들도 역시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주에서 학살되던 청년들의 60% 이상은 전라남도의 청년 학생들이죠. 대부분 전라남도 각지에서 강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전화도 이제 끊겨버리고. 그래서 나주 시민, 하순 시민들도 하순 경찰서, 나주 경찰서, 나주 동서파출소에 있는 예비군 무기 총을 가지고 강주로 몰려오고 3시 반 이후로는 우리 시민들이 계엄군과 이 금남도에서 싸우고 5시 이후에는 계엄군이 완전히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강주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봉쇄를 하고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전화, 통신, 심지어 수많은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까지 전부 차단을 합니다. 그 상태로 7일간이 지나죠. 그리고 마지막 날 5월 26일 밤에 다시 강주로 쳐들어옵니다. 3공수, 7공수, 11공수 여단에 최전방 휴전선에 있던 24단 병력까지 강주 진압에 동원돼가지고 5월 27일 새벽 3시 반부터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 건물은 그때 마지막 공격 때 헬리콥터가 먼저 이 건물을 공격하고 11공수 특공대가 이 건물에 투입돼서 2층에 있던 시민들을 체포하고 전체를 장악한 후에 이 건물 3층에서 바로 이쪽 방향 길 건너에 강주 YWCA 센터가 있었고 그곳에는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110명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향해서 이 3층에서 집중 사격을 합니다. 동시에 특공대가 Y로 진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80명은 탈출을 하고 29명은 체포되고 2명은 사살됩니다. 체포된 29명 중에서 10명이 당시 고등학생, 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만원동 부부 인사들이 총을 두고 강주를 지키고 있던 이 청년들을 북한에서 온 특수부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대부분은 바로 그 순진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30대, 40대 가장들이었다. 이들이 왜 총을 들었느냐. 이 끔찍한 이 학살을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심지어 당시 우리 그 윤공희 대주교님 바로 카톨릭 센터가 지금 5.18 기록관이지만 그 6층에 있던 그 집무실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다 보셨죠. 무슨 말씀하셨나. 정말 내 손에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었다. 오죽하면 주교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양에서 그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올라가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그 말을 할 정도 이 상황이 끔찍하고 강주 시민들이 이 총을 들고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여기서 확인하고 가시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극우 인사들이 43년간 5.18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의 특수군들이 강주로 걸어서 들어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걸어서 휴전선을 지나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최근에는 정가훈 목사가 가지고 최초의 집단 발표가 시작되는 5월 20일 밤 11시경에 강주역 앞에서 최초의 집단 발표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자신이 50대 강주에는 단 한 명의 북한군도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고 당시 미 8군 사령관도 단 한 명의 북한군도 강주에 오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이 역사를 왜곡하는 그들에게는 사실이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거나 말거나 무조건 우기는 그런 역사교육과 여론 조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 현장을 같이 보시고 나머지는 쭉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간 것을 아무도 안 삽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80년 5.18 당시에는 전남일보라는 신문사 사옥이었지만 그 후로 세월이 변하면서 이 해서가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갔지만 너무 크고 오래되고 도심 상권도 없고 그러니까 안 사니까 빈 건물로 5년간 있던 것을 강주 시에서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주 시민들이 5.18 당시 시민들이 활동했던 주요 공간이고 역사 현장인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리모델링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고 당시 이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던 강주시청 공무원들이 이거를 정보 내부를 뜯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과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를 하고 국가수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건물을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공간 외에는 발견 못합니다. 왜냐? 5월 27일 새벽에 2만 명의 군대가 이 도시를 에워싸고 새벽에 공격하고 5.18을 지나간 후에 이 거리에 무수히 많은 총탄 자국이 있었죠. 당시 전두환이 주도하던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내고 다 수리하고 흔적을 다 없앴습니다. 이 건물도 지하에서 옥상까지 모든 총탄 자국을 다 내고 수리하고 지나고 저 유리창도 다시 다 교체된 건데 여기에 다행스럽게 남게 됐습니다. 올라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자고 옆에 동그란 번호표도 있고 노란 분류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국가수에서 전부 공식 확인됐다고 부정한 건데 바닥에도 있고 저 기둥 뒤에도 많이 있죠. 천정이 되어 있고 천정의 판넬 속에도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는 여기서는 법이 결론을 내리고 사후 보고서인 법안전강정서라는 공식 문서에 명시를 합니다. UH-1H 동체에 장착된 M60 기관총으로부터 연발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따 저기 보면은 그 법안전강정서 일부를 게시하는데 실제로 당시 그 공문서를 다 터치해 보면 이 판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이게 헬기 사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바로 탄도 근적인데 좀 흐리다긴 하지만 저 기둥 뒤에 있는 총탄 자국의 날아온 각도를 초록색 강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각도가 다 다릅니다. 아래쪽에서도 날아오고 위쪽에서도 날아오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으로 총을 쏠 때는 날아가면서 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일단 멈춘다 합니다. 멈추면은 사람 구조할 때 헬기가 멈추면 어쩌니까 사정없이 흔들리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관총도 같이 흔들리겠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총 따다닥 쏘면은 똑같은 각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위아래로 흔들린 위치에 따라서 이런 각도로 발사된다. 국가에서는 이 탄도 하나를 분석하고 전형적인 헬기 사격이다 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전두환 재판에서 결국 핵심은 5.18 열흘간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었죠. 그때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이 수사관들이 그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교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헬기 사격을 안 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이 끔찍한 학살에 이 발포 명령 누가 내렸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죠. 우리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그 군인들이 무장폭도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권으로 총을 쐈다. 말도 안 되는 색달라 거짓말을 합니다. 시민들이 무장하면서 분명히 헬기 사격에 이어서 수많은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
지옥의 현장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 것은 3시 반 이후이고 학살은 그 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헬리콥터가 1시 반부터 날아서 총을 쐈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이 주장하는 자위권의 범죄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 시간인 평화시에 헬기 사격이나 항공 사격을 하려면 최소 4령부 이상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헬기 사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수에서는 바로 이 탄원 분석을 통해서 사용된 총의 종류는 바로 이 M60이라는 기관총이다. 여기까지 밝혀냈죠. 저기 그 화면에 그 터치를 하면 국가수의 공식 보고서인 법안등 방정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판넬에 관련된 일부 문장만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의 법안등 방정서의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서 M60이라는 기관총의 지금 모형입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런 총인데 사실 이 M60 기관총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이 사실 정글전이죠. 그래서 정글에서 가장 유용한 공격 수단이 헬기죠. 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발된 총이랍니다. 2주 전에 여기 아까 우리 무기 바꾸자라는 알려주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한 총이다. 베트남 전쟁이 1975년 5월에 사이공 함락으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만 5년 후에 전쟁 때 적군을 살상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무기가 평화시에 오로지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그다음 희생된 시민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 맨손의 강도 시민을 공격하고 살상하는데 사용했다. 끔찍한 반인도적인 학살 범죄를 이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12.12 군사 쿠데타 이 군인들이 바로 여기서 저질렀던 이 범죄는 그들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누가 발포 명령을 내리고 했는가 그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 시작이 객관적인 그 증거가 바로 이 헬기 사격의 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5월 20일 강조 학살의 바로 현장이고 바로 이 건물 자체가 바로 아래 있는 확실하게 힘 있다는 걸 사람이 더 이상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만 멈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경고는 시위예가로 올려라. 18, 19, 20일에 많은 사상담이 있었고 이들의 장례를 지나야 되는 것. 일단은 시위예가로 물러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고 이 시민들이 가진 반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들이 도요를 하면서 정부 주변에서 기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다가 도청에서 애국가 감정이 나오고 동시에 사망해서 발표합니다. 이게 학살의 진실이고 그런데 시민들이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주 시민들이 이 미국 거기 가서 총을 가져가서 총을 쏘습니다. 이거를 무장 폭동으로 자인권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그래서 이곳의 정치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경군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과정 그리고 21일 날 5시에 경군이 시외각으로 철수하고 광주로 돌아온 이후로는 시외각에서 끊임없이 시외로 나가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학살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27일 도청에 지난